전쟁을 위해 태어난 여자, 하늘 위에서 적을 노리던 조종사. 하지만 단 7일, 낯선 땅에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죽음을 명령받던 손이 생명을 지키는 손으로 바뀌게 된 이유. 조국과 양심 사이, 그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알렉산드라 페트로바입니다. 지난 7년간 수호의 전투기 조종석에서 조국을 위해 하늘을 지켰죠. 전투기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작년 3월, 우리 부대는 국경 인근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전쟁 준비였죠.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종사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채워져 있었죠. 특히 저는 가장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던 조종사였어요. 아버지가 과거 전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비행복을 입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죠. 그런데 사령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페트로바, 특별 임무다. 한국 공군과의 합동훈련 참관 명령이 내려왔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하필 전쟁 직전에? 왜 하필 저인지? 사령관님,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제가 물었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죠. 상부 지시다. 내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여성 조종사라 외교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판단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수 있어. 전투기 조종석을 떠나는 건 마치 제 영혼의 절반을 떼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하는 눈치였죠. 야, 페트로바. 전쟁터 대신 관광 가다니 운이 좋네. 하지만 저는 분노했어요.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외교 임무라니요. 짐을 꾸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서 정보나 좀 수집해야겠다. 적의 기술, 훈련 방식, 취약점 같은 것들. 그때만 해도 서방 세계 모두가 적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자들이겠죠. 군용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내 전투기, 내 조종석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경계심이었어요. 한국 공군 장교 2명이 제복을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또박또박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페트로바 중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소령입니다. 러시아어가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적국의 언어를 배울 만큼 우리를 신경 썼다니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오산 공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김소령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한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기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광경에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기지 사령관부터 평범한 정비사까지 모두 한 줄로 서서 저를 환영했죠. 마치 제가 무슨 귀빈이라도 된 것처럼요. 페트로바 중령님, 우리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령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적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하늘을 나는 동료 조종사를 대하는 시선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 조종사들의 존재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제가 유일했지만 한국 공군에는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여럿 있었어요. 첫날 일정은 기지 투어와 간단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죠. 비행기 정비 상태부터 조종사들의 훈련 일정까지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무언가 부족했거나 급하게 처리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어요. 김소령이 저를 여성 조종사들과 함께 앉게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남성 중심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2배로 노력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페트로바 중령님은 어떻게 조종사가 되셨나요? 한 여성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올라왔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풀렸어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공군이셨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적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적의 모습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제 임무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보 수집을 위해 왔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합동훈련 참관이 시작됐어요. 놀라운 건 제게도 시뮬레이터 체험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러시아였다면 절대 외국 군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훈련 중 한국 여성 조종사 김소령의 비행 실력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정확성과 침착함이 놀라웠어요. 훈련 후 김소령이 다가와 물었죠. 어떠셨어요? 우리 시뮬레이터는 러시아와 많이 다른가요? 솔직히 러시아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각자 장단점이 있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소령은 제 눈빛을 읽은 듯 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관계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적이 아닌 동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훈련 셋째 날, 실제 비행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완벽한 편대 비행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개인기와 용맹함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팀워크와 정밀함이 중요했죠. 질서정연한 그들의 비행 패턴은 마치 하늘의 춤 같았어요. 김소령이 제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조종사들 간의 교신을 들어보세요. 놀라웠어요.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상관의 명령과 고함 소리가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비행 훈련 후 김소령이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으니 우리 도시를 보여드릴게요. 경계심을 가지고 갔지만 도시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신호등에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멈추는 모습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경찰이 많은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소령이 웃으며 말했죠. 특별한 강제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규칙은 같아요. 서로를 존중해야 모두가 안전한 거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도 차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죠.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위협이 아닌 보호를 위해 비행해요. 김소령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정말 무엇을 위해 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조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에 대한 증오심이 제 연료였던 건 아닌지.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모스크바와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적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저 다른 하늘, 다른 땅,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뿐이었죠.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적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다. 하늘에서는 철저한 규율, 땅에서는 자발적 질서. 이들에게 비행의 의미는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 같다. 넷째 날, 김소령이 저를 한국 전통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우리 음식을 제대로 맛보셔야죠.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식단이 단순하고 투박한 것과는 달리 색깔과 질감이 다양한 음식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김소령이 웃으며 답했어요.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나눔의 문화거든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꿈, 그리고 조종사가 된 계기까지요. 김소령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했어요. 당시 소련과 맞서 싸웠던 한국군이었죠. 당신네 할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는 적이었지만 우리는 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김소령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전쟁은 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죠. 제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도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김소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래서 더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처음으로 적국의 사람을 동료로, 친구로 느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러시아와 한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적과 아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하늘을 사랑하는 조종사일 뿐이었어요. 식사 후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밤 강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모스크바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너무 달랐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경찰의 감시도 긴장감도 없었죠. 전쟁 준비로 비상경계 중인 조국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곳에선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고 의심받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강변에선 평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렉산드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소령이 물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면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전투기를 조종할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신에 찬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웠어요. 적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질문이죠. 서두르지 마세요. 다섯째 날 한국 공군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훈련 시스템을 보며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것보다 몇 년은 앞선 기술이었죠. 특히 안전 시스템과 조종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조종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나 봐요. 무심코 말했어요. 교관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비행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조종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러시아에서는 비행기가 조종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임무 완수를 위해 조종사의 안전은 종종 뒷전이었죠. 시뮬레이터 훈련 중에는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테스트했어요. 한국 조종사들의 판단력과 침착함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위험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원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협력했죠. 러시아에서는 개인의 뛰어난 기량과 용맹함이 강조됐지만 여기서는 팀워크가 핵심이었어요. 교관의 피드백 방식도 달랐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인격을 존중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러시아에서의 가혹한 훈련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두려움이 아닌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로 훈련에 임했으니까요. 저녁에는 공군 장교 클럽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더 많은 조종사들과 대화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물었죠. 러시아 공군은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본국에 보고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임무가 있었지만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더 많은 악천 후 훈련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스템이 더 체계적인 것 같네요.
술이 몇 잔 오가며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비행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비행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에요. 전쟁을 위한 준비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임무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본국에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그들의 기술, 비행 패턴, 취약점. 하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고해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이었어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동료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에서 충성심이 흔들렸다. 적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실은 나와 같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여섯째 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한국 공군의 재난구조 훈련을 참관한 날이었죠. 전투기들이 산불 진화와 해난 구조를 위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여러분의 전투기도 이런 임무를 수행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공군은 국방뿐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존재해요. 지난해 대형 홍수 때는 조종사들이 밤낮 없이 구조 임무를 수행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 수호의 전투기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나? 러시아에서 전투기는 오직 전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파괴하기 위한 무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종사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군사훈련보다 구조훈련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듯 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지난 태풍 때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투하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오후에는 민간 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여객기 조종사들과의 대화 시간이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전 공군 출신이었죠. 군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기 어렵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 조종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하는 일은 같아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죠. 다만 이제는 무기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소령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언젠가 민간 항공사로 옮길 생각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요. 평생 무기를 들고 싶진 않아요. 비행의 즐거움만 간직하고 싶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제 전투기는 죽음을 위한 도구였지만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였습니다. 비행의 의미가 전혀 달랐죠. 저녁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조종사로서의 내 삶,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적을 파괴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 것인가? 귀국 전날, 김소령이 저를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눈치챘던 것 같아요. 제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알렉산드라,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돌아가면 어떤 임무가 기다리고 있나요?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경 전투 배치가 확실해요. 아마 실전 출격이 될 거예요. 김소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전쟁은 시작되면 끝을 알 수 없어요. 당신 같은 뛰어난 조종사가 그런 곳에 가야 한다니. 그녀의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국의 군인이 저를 걱정해주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소령이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우리 민간 항공사에서 러시아어 구사 가능한 국제선 조종사를 찾고 있어요. 당신 경력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망명하라는 건가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로 남을지 아니면 그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귀국하면 전투 배치. 남으면 조국에 대한 배신. 하지만 정말 배신일까요?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무엇을 위한 비행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전투기 조종사인가? 아니면 그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러시아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투에서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적기에 타고 있을 김소령 같은 조종사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내일,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한다. 조국을 위한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김소령이 배웅을 나왔죠. 우리는 말없이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결정했어?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죠.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김소령과 마주 섰어요. 알렉산드라, 뭘 선택하든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당신은 훌륭한 조종사예요. 김소령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 순간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적국이라 해도 이런 인간적인 배려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손에 들린 명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저 명함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를 제시하는 선택지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탑승구를 등지고 돌아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죠. 결정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다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어요. 망명 절차, 새 생활 준비, 그리고 러시아 당국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하지만 김소령과 그녀의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한국 민간 항공사의 면접을 보고 조종사 전환 훈련을 시작했어요. 초기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요. 하지만 전투기 대신 여객기를 조종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6개월 후 한국 민간 항공사 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새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든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하늘의 안내자였죠. 첫 국제선 비행날 조종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비행의 기장 알렉산드라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죠. 러시아어와 영어로도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여전히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죽음의 명령자가 아닌 하늘의 안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김소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위협이 아닌 보호를 위해 비행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자유로운 하늘을 날았다. 적과 아군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찾았다. 이제 나는 안다. 비행의 진정한 의미를. 한국을 겪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페트로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